안녕하세요. 힐링마니또입니다. 매년 1년에 2번 정도 조정이 있는데 올해는 상반기 4월에 그리고 하반기에는 11월부터 현재까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건전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조정이 있어야지만 큰 폭락 없이 대세 상승장이 유지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월봉하고 년봉만 보자고 했죠.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각 ETF들의 월봉을 보십시오. 그동안 너무 달려와서 숨이 목까지 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좀 쉬어주며 가야 멀리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인 패드가 항상 금리 인하와 돈풀기라는 선택을 해왔는데요.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경제가 어렵더라도 놀랍게도 그때마다 주식시장은 결국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또 돈풀기 시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이 아니라 역사와 데이터로 돈풀기와 주식시장의 관계, 그리고 S&P 500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AI 인프라, 반도체 ETF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돈풀기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풀기란 단순히 돈을 찍어내어 시중에 돈을 뿌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핵심 정책 3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 번째로 금리 인하, 두 번째로 양적 완화, 세 번째로 재정 지출 확대입니다. 이런 정책이 왜 주식을 끌어올릴까요? 먼저 금리를 내리면 미래 이익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익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고 금리 인하만큼 오르게 됩니다. 아울러 이렇게 되면 채권 예금 매력은 떨어지고 자금이 주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져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결국 돈의 방향은 항상 위험자산,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럼 역사적으로 돈을 풀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볼까요? 먼저 코로나 이후 S&P 500 주가 흐름과 연준 패드의 순양적 완화가 얼마나 밀접하게 움직였는가를 한 화면에 겹쳐 보여주는 유동성과 주가 관계의 핵심 증거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파란 선이 패드의 순 QE 규모이고요. 즉, 이 파란 선은 연준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회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록선은 S&P 500 지수를 나타낸 선입니다. 기간은 2020년 3월 팬데믹 시작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차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구간별로 보시면 2020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코로나로 주식이 패닉에 빠지게 되고 패드가 긴급으로 응급 수혈을 해서 유동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때 S&P 500은 급락했는데 패드는 사상 최대 속도로 양적 완화인 QE를 개시하는데요. 국채와 MBS를 대규모 매입을 합니다. 여기서 MBS는 뭡니까? 이건 주택담보대출을 묶어서 만든 채권인데요. 한 줄로 정의하자면 은행이 집을 살 때 빌려준 모기지 대출을 모아서 만든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기 때 정부가 국채와 MBS를 매입해서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주식은 V자 반등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건 바로 주식이 반등한 이유는 실적이 아니라 유동성 공급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돈풀기 황금기인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말까지 패드는 QE를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때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이 구간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로 금리 0% 시대, 그리고 두 번째로 막대한 재정 부양, 세 번째 AI 테크, 성장주, 초강세 기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돈이 풀리면 주식은 오른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2년에 QE를 중단하고 긴축으로 정책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 이렇게 했나요? 그건 너무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패드는 QE를 종료하고
QT 즉 유동성 회수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S&P 500은 하락을 하고 변동성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배우게 됩니다. 주가 하락은 금리 인상보다 유동성 회수와 더 강하게 동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23년 초부터 중반까지 정책 완화 기대가 반영되었고 페드는 더 이상 양적 완화 확대는 없지만 양적 긴축 속도를 둔화시킵니다. 이때 S&P 500은 먼저 반등을 시작하게 되었고 AI 관련 섹터들은 기대감으로 선행하여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메시지는 뭘까요? 그건 바로 주식은 항상 정책의 방향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이 차트의 진짜 핵심 결론을 말하자면 투자자가 실수하는 한 가지인 시장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주식이 올랐다. 이것만 가지고 주식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차트가 말하는 진실은 주식은 실적도 좋아야 하지만 보다 더 유동성에 먼저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즉 QE 확대는 주가 상승을 도래하게 하고 QE 축소, 즉 QT는 주가 압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트의 두 선이 항상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유동성이 증가하니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는 망가졌는데도 주가는 오르고 있죠. 이게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투자 초보자들은 식당도 못 가고 회사도 자택근무하는 경제가 망가지는데 무슨 투자냐고 하지만 고수들은 유동성을 보고 조용히 싸게 떨어진 주식을 헐값에 매수하는 겁니다. 우리 마니또 가족분들은 저와 같이 이는 투자자 마인드를 가졌으면 합니다. 저도 코로나 때 지금의 자산의 거의 50%를 1년에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볼까요? 이 차트는 미국 연준 페드가 위기 이후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사들였는가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돈풀기의 실체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연준 자산 규모 변화를 보여주는데 2006년부터 2015년 기간으로 쪼개어 봤습니다. 세로축은 연준이 보유한 자산 규모를 나타내고요. 가로축은 연도인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짙은 남색은 미국 국채를 말하는 것이고 파란색은 주택 저당 증권인 모기지 MBS입니다. 그리고 회색은 기타 자산을 나타냅니다. 자, 기간별로 쪼개서 보면은 먼저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 정상 상태입니다. 즉 연준 자산 규모는 약 8천억에서 9천억 달러이고 자산 구성이 거의 전부 진한 남색인 국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의 금리는 정상이었고 주식은 정통적 사이클로서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위기를 맞게 됩니다. 즉 리먼 사태가 터지게 되는데요. 리먼 사태 이후 차트를 보시면 비정상 자산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회색 영역이 급증하는데 이게 뭐냐면 부실, 구제 목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 구간은 돈풀기라기보다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정태에서 총상을 입었을 때 시행하는 응급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양적 완화 QE1을 진행합니다. 즉 연준이 본격적으로 국채와 MBS를 대규모 매입하게 됩니다. 자산 규모로 보면 2조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와 더불어 주택시장 안정 그리고 금융 시스템 정상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주식시장이 본격 반등을 시작하는데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QE2, QE3를 진행합니다. 이때 경제는 회복 중이었지만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선택한 것은 계속 돈을 풀자 정책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때 특징적으로는 매입 자산은 거의 전부 국채와 더불어 MBS라는 겁니다. 즉 위험 자산을 직접 매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연준은 주식을 사지 않았다. 하지만 주식이 가장 크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말해주는 진짜 의미는
돈 풀기의 본질은 연준이 자산을 사면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금리 하락하며 투자자들은 수익을 찾아 위험 자산인 주식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채권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오직 주식과 특히 성장주인 IT 빅테크와 반도체 섹터가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차트는 연준이 돈을 풀었고 그 돈이 결국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다는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얻을 교훈은 연준 대조표 확대, 이것은 주식의 우호적이라는 것이며 특히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 즉 IT 빅테크, 그리고 AI 인프라 섹터와 반도체 섹터가 최대 수혜를 받는다는 것이며 위기 직후가 항상 최대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앞선 차트와 이 차트를 연결한 스토리 한 줄로 힐링 마니또가 말로 표현하자면 2008년 이후 연준은 돈을 풀었고 그 돈은 결국 IT 빅테크와 AI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핵심 섹터 ETF들은 S&P 500을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차트는 대공황 그리고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 S&P 500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같은 기준으로 겹쳐 비교한 그림입니다. 이 차트의 핵심은 하락폭이 아니라 회복 속도와 구조의 차이입니다. 자, 차트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빨간 박스로 제가 마킹한 곳이 기준점이 되는 날짜를 0으로 잡고 이때 각 위기 직전 주가 고점을 100으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여기 100이 보이죠? 이 100으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가로축은 날짜를 말하고 기준점이 0인 고점에서 마이너스, 이전 마이너스 구간하고 이후 플러스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고요. 세로축은 고점 대비 지수 수준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황색 선은 2007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파란색은 1929년 대공황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은 코비드19 코로나 때 2020년대를 나타내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절대 주가가 아니라 고점 대비 얼마나 빨리 회복했는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이 세 개의 위기를 핵심적으로 비교해보면 첫 번째로 코로나 위기 때 검정색을 보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가장 빠른 회복을 보여줍니다. 폭락 시점이 2020년 3월 23일이고 회복은 약 2개월에서 3개월 내 고점 근처까지 복귀하게 됩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즉각적인 제로금리로 정책 전환을 했고 전례 없는 QE, 재정 부양책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교훈은 돈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크게 풀면 주식은 가장 빨리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황색선인 금융위기 때를 볼까요? 이때 보시면 느린 회복을 보입니다. 리먼 파산이 2008년 9월 15일이었고 저점이 2009년 3월 9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은 수년이 소요됩니다. 코로나 때와 대비되는 이유는 이때는 정책 대응이 늦고 단계적이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즉 구조적 위기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돈을 풀었지만 돈 푸는 속도가 느리면 회복도 느리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1929년도 대공황 때를 볼까요? 이때는 회복 실패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점이 1932년 7월 8일이었고 800일이 지난 후에도 고점 대비 약 22% 수준까지밖에 못 올라옵니다. 정말 우리가 투자하는 생애에서 절대 맞고 싶지 않은 시대, 즉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절망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때는 회복이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 초기 긴축과 정책자들의 방관한 업무 시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이 없는 상태인 식물정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돈을 안 풀면 주식은 회복하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이 차트의 핵심 결론을 제가 정리해서 말하자면 주식시장의 운명은 위기의 크기가 아니라 정책 대응의 속도와 규모, 이것으로 결정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대공황 때는 돈을 안 풀어서 주식이 10년을 잃었고 금융위기 때는 늦게 풀어서 회복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는 돈을 가장 빨리 풀어서 주식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QE를 시작하여 2009년 저점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 S&P 500은 약 6배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실물 경제는 마비가 되었으나 돈 풀기 직후 주식은 V자 반등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은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유동성을 먼저 본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S&P 500과 그리고 AI 인프라 섹터 그리고 반도체 섹터인 ETF의 역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있는 차트는 반도체가 S&P 500보다 얼마나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상대 수익률 차트입니다. 핵심만 단계별로 풀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차트가 의미하는 것은 SOX 반도체 지수죠. SOX라는 반도체 지수를 S&P 500 지수로 나눈 값을 차트로 만든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는 방법은 선이 위로 간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S&P 500보다 더 잘 나간다 라는 것이고, 선이 아래로 간다 하면 반도체가 S&P 500보다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주가가 아니라 누가 더 강한가를 보는 차트로서, 즉 반도체가 시장을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를 보는 힘의 비교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 원의 의미는 마 00은 2000년 닷컴 버블 정점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반도체가 S&P 500 대비 극단적으로 과열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닷컴 버블 붕괴되고 반도체 섹터가 장기 언더퍼폼하는 시대로 돌입합니다. 즉 이때는 기술 기대감만 앞선 사이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 24는 2024년으로 현재 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2024년 만에 처음으로 반도체 상대 강도가 2000년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와 지금의 차이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를 보면은 매출과 이익이 미검증 시대이고 인터넷 기대로만 개인 중심의 투기성 주식 매매라는 겁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실제 매출과 현금 흐름이 폭증하고 있으며 AI 인프라 실수요가 있고 정부 및 빅테크들이 캐펙스가 있다는 겁니다. 즉 같은 위치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사용 폭증과 더불어 AI로 인한 데이터 폭증, 그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정부 주도하에 미중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분야로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도체가 시장 대비 구조적 우위 확보되는 AI 사이클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트가 말하는 핵심을 정리하자면 지금 돈 풀기가 시작되었고 거기에 AI 인프라가 더해져서 반도체 섹터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며, 예전에 반도체는 경기 민감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세계 패권을 다투는 전략 자산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S&P 500 대비 주도권이 반도체로 이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 관점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차트는 반도체 주가가 아니라 반도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2024년 현재 반도체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다시 이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장기 성과 개념으로 비교하자면 경동성 측면에서는 S&P 500은 낮다고 할 수 있으며 AI 반도체 ETF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승 속도 면에서 보면은 S&P 500은 완만하나 AI와 반도체 ETF는 폭발적으로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돈풀기 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S&P 500은 중간 정도이고 AI 반도체 ETF는 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후 반등은 S&P 500이 강하다고 보면은 AI 반도체 ETF는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풀릴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은 미래 성장 기대가 가장 큰 섹터, 즉 그게 바로 AI 인프라 섹터와 반도체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측의 차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가 투자하는 코어에 해당되는 뼈대 같은 종목 중 하나인 SMH ETF의 최근 약 1년 동안 나스닥 100의 수익률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그림입니다. 핵심은 같은 기술주라도 반도체가 왜 훨씬 더 강했는가입니다. 이 차트에서 파란색이 SMH이고요. 주황색이 나스닥 100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가로축은 2023년 중반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를 표시한 기간입니다. 즉 출발점을 동일하게 두고 누가 더 많이 올랐는지를 비교한 상대 성과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익률 차이가 SMH는 109.7%가 되겠고 나스닥 100은 60.8%가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SMH ETF가 나스닥 100 대비 약 2배 가까운 성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SMH가 나스닥 100을 압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AI 인프라의 직접 수혜를 입은 섹터라는 겁니다. AI는 연산이 필요하고 연산을 하려면 GPU와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TSMC, ASML, AMD 같은 기업을 비중이 큰 SMH가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스닥 100은 너무 범위가 넓다라는 겁니다. 나스닥 100은 빅테크와 소비재 그리고 플랫폼 이 모든 것을 혼합한 지수입니다. 하지만 SMH는 AI 사이클의 핵심 부품만 압축하여 투자하기에 상승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돈이 풀릴 때 이런 집중된 ETF가 더 세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유동성 민감도 차이입니다. 반도체는 고성장, 고캐펙스 산업이기에 금리, 유동성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년까지 돈풀기가 기대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이때 반도체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반응할 것으로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 차트가 나스닥은 투자로서 나쁘다, 반도체는 무조건 오른다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차트가 말하는 것은 돈이 풀리는 국면에서 가장 핵심 수혜 섹터가 시장 평균을 크게 이긴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QQQ도 너무 좋은 ETF입니다. SMH에 비해 변동성도 적고요. 단지 투자 스타일이 전 SMH가 더 좋다는 것이지 절대 QQQ가 나쁜 선택지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투자자 전략으로 정리하면 나스닥 100은 안정적인 성장 베이스를 추구하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으며 SMH ETF는 변동성은 크지만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왜 돈풀기 국면에서 AI 섹터와 반도체 섹터가 이길까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미래 이익의 할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즉, 고성장 기업일수록 금리 하락 수혜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 주도하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AI 인프라 확보, 데이터 센터 건설, 반도체 공급망 체계 수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ETF 구조의 힘입니다. 개별 기업 리스크를 제거하고 성장 미래 혁신 테마 전체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게는 개별주가 아니라 ETF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투자자로서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말씀드린 역사에서 얻은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돈 풀기를 하면 주식 상승 확률이 거의 100% 정도로 높다는 것이고 단지 돈 풀기 초반에는 변동성이 있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성장주인 IT 빅테크 그리고 AI 인프라 섹터, 반도체 섹터가 폭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AI 시대에 들어선 지금 S&P 500이 엔진이라면 AI 인프라 섹터와 반도체 섹터는 터보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힐링 마니또 가족 여러분, 시장은 항상 반복됩니다. 위기가 오면 돈 풀기를 하고 돈 풀기를 하면 주식은 상승을 합니다. 이 패턴은 100년 동안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돈 풀기 역사를 통해 주식시장을 어떻게 대처할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저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향해 동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